어떤 순간이 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보인다. 마치 조명이 켜진 무대 위의 배우를 보듯이 그들의 모순된 행동, 일관성 없는 말, 자신도 모르는 약점들이 하나하나 눈에 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일어난다. 저 사람은 저것만 고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저렇게 살아? 라는 답답함이 밀려온다. 때로는 상대를 도와주고 싶은 선의로 말을 꺼내고 때로는 속으로만 판단하며 거리를 둔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의 뒤에 숨겨진 것이 있다. 바로 우리가 타인을 보는 방식 자체가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적 관찰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같은 자리에 머물면서 답답함을 느끼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한 학자의 말씀에서 출발한 이 글은 타인의 결점을 보는 마음의 정체를 파헤치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구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 보는 능력을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인간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감시자로 발달했다. 위협을 빨리 감지하기 위해 우리 조상들은 주변 세계의 부조화와 이상을 날카롭게 포착해야 했다. 그것이 잘못되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호랑이나 독사가 아니다. 하지만 뇌의 이 원초적 메커니즘은 여전히 작동한다. 우리는 타인의 결함을 감시한다. 그들의 어리석음, 약함, 모순을 포착한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해 왔다. 그중 하나가 인지 편향이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상황의 맥락으로 설명하지만 타인의 행동을 성격의 결함으로 귀인한다. 자신이 늦은 것은 교통이 막혔으니까이지만 상대가 늦은 것은 책임감이 없어서다. 또 다른 차원에서 타인의 결점을 보는 것은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무의식적 욕구와도 연결되어 있다. 자존감이 흔들릴 때 우리는 타인의 약점을 찾아낸다. 그것이 우리를 높여준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낮춤으로써 자신을 높이려 한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다르다. 타인의 결점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의식 수준 밖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극복했거나 우리의 성찰 영역 밖의 일들을 볼 때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배경 위에 밝은 별처럼 드러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이미 깨달았다고 하자. 그 사람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 그 약점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의 결점을 놀라울 정도로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의식 수준 안에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미 그 문제의 본질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순간 중요한 질문이 떠오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인의 결점을 보는 능력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월하다는 뜻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책임이 있다는 뜻인가? 우리가 타인을 판단한다고 생각할 때 사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신경과학자들은 판단 행위를 분석했을 때 그것이 매우 빠른 자동 시스템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저 사람을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뇌는 이미 평가를 끝내고 있다. 이것을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시스템 1이라고 부른다. 빠르고 직관적이고 거의 무의식적인 시스템이다. 반대편에는 시스템 2가 있는데 이것은 느리고 논리적이고 의식적인 사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시스템 1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간다. 누군가를 만나는 즉시 뇌는 일련의 빠른 판단을 내린다. 그 사람의 외모, 목소리, 태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과거의 경험과 비교하고 즉시 평가한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가? 저 사람은 나보다 우월한가? 열등한가? 저 사람은 나의 가치를 위협하는가? 이 모든 것이 거의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타인의 결점을 발견할 때
그것도 같은 자동 시스템의 작동이다. 우리의 뇌가 이것은 약점이다라는 카테고리로 빠르게 분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안전한가? 나는 충분히 좋은가?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발생한다. 우리가 타인을 판단할 때 우리는 동시에 자신을 판단받는 입장에 놓인다. 우리의 판단이 빠를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다쳐간다. 왜냐하면 판단은 본질적으로 현실을 단순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복잡한 인간을 하나의 결점으로 축약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인간의 나머지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노력, 그들의 맥락, 그들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자신의 맹점을 보지 못하게 된다. 심리학자 톰 킬링워스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인간은 하루의 47%를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서 보낸다. 즉, 우리는 현재 순간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나 미래의 불안 혹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생각하느라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못한다. 타인의 결점을 보는 일은 바로 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상태의 극치다. 우리는 상대방의 삶을 깊게 분석하는데 에너지를 쏟으면서 정작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다시 묻자.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과의 마주침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 관계 심리학의 한 가지 발견이 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강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자신의 일부이다. 어떤 사람의 거만함이 유독 눈에 거슬린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도 그 거만함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타인에게서 발견될 때 가장 강렬한 반응이 일어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부른다. 우리의 뇌는 자신의 약점과 불안을 타인에게 투영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한다. 마치 영화 상영실에서 스크린에 영상이 비치듯이 우리는 타인 안에 우리의 무의식적 갈등을 투영한다. 한 예를 들어보자. 어떤 남자가 자신의 아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라고 계속 불평한다고 하자. 그는 아내의 모든 작은 행동,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것,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을 그 증거로 든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 아내는 남편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있다. 문제는 다르다. 그 남자 자신이 깊은 수준의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내의 모든 행동을 그 렌즈를 통해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투사의 메커니즘이다. 그렇다면 이 발견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타인에게서 보는 결점이 사실은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뜻이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다. 타인의 결점이 순수하게 타인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심각한 결점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으로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의 무의식적 갈등과 연결되어 있다. 더 깊게 들어가 보자. 우리가 누군가를 바꾸고 싶다는 욕구를 느낄 때 그 욕구의 뿌리를 추적해 보면 대부분 자신의 무의식적 두려움에 닿는다. 그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만약 저 사람이 그대로라면 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나는 그 사람을 통제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의 근저에는 자신의 불안정성이 있다. 우리는 타인을 고치려 할 때 사실은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보자. 타인의 결점을 보는 것이 정말 타인을 위한 일일까? 아니면 자신의 불안을 다루기 위한 방어 메커니즘일까?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종종 판단을 멈춰야 한다고 들어왔다. 마음 챙김 전통에서는 판단 없는 알아차림을 이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에게 거의 불가능한 목표다. 판단은 인간의 뇌 기능의 기본이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판단 자체가 아니라 판단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판단을 한 후 우리는 보통 거기서 멈춘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 결론이 마치 최종 진실인 양 우리의 마음속에 고정된다. 그리고 그 고정된 이미지를 통해서만 계속 그 사람을 본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판단을 거쳐서 관찰로 나아간다면 어떨까? 관찰은 판단과 다르다. 판단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만 관찰은 계속해서 열린 채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가 화를 낸다. 판단하는 방식 저 사람은 성질이 더럽다. 이것으로 끝난다. 관찰하는 방식 저 사람이 지금 화를 내고 있다. 무엇이 그 화를 촉발했을까? 이 화 뒤에 어떤 두려움이나 상처가 있을까? 저 사람은 이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내 안에서 이것이 촉발하는 것이 무엇일까? 관찰은 열려 있다. 판단은 닫혀 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진정으로 관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동시에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타인을 판단 없이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 안의 판단 시스템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왜 저 사람에게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서 보는 것이 정말 그들의 진실일까? 아니면 내 렌즈를 통한 해석일까? 이 질문들이 동시에 일어난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진정한 마음 챙김은 이중의 의식을 의미한다. 우리가 타인을 보면서 동시에 자신이 보는 방식을 본다는 뜻이다. 예술에서 이런 능력을 본 적이 있는가? 위대한 화가나 배우들은 자신의 대상을 깊게 관찰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 자신의 관찰 행위를 알아차린다. 그들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묻는다. 그래서 그들의 표현이 깊어진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인을 판단 없이 관찰할 때 우리는 자동으로 자신도 관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것이 성장의 입구다. 여기서 우리는 성장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게 물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성장을 행동 변화로 생각한다. 더 열심히 공부한다. 더 건강하게 먹는다. 더 친절해진다. 하지만 이것은 성장의 겉모습일 뿐이다. 진정한 성장은 인식 구조의 변화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반복된 경험과 생각을 통해 물리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그 신경회로가 강해진다. 반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든다. 하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치 새로운 길을 살림 속에 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처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타인의 결점을 보고 판단하는 일은 사실 아주 오래된 신경회로의 활성화다. 생존을 위해 진화된 회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천 년 동안 강화된 회로. 이 회로를 따라가면 우리는 같은 자리에 머문다. 타인의 결점을 보고 자신이 더 낫다고 느끼고 자신을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성장은 이 회로를 깨뜨리는 과정이다. 그것은 불편하다. 불안감을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기 시작하면 동시에 우리 자신의 판단 시스템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무의식적 동기가 모두 드러난다. 하지만 바로 여기가 성장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우리가 내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가를 물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판단 회로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그리고 한 발 물러나면 선택의 여지가 생긴다. 다르게 볼 수 있을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뼈저린 현실이다. 우리는 종종 깨달음을 원한다. 한 번의 강력한 경험이 우리를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뇌과학과 심리학의 증거는 다르다. 진정한 변화는 반복과 시간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성찰의 과정은 점진적인 심화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이다. 타인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볼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초기 관찰은 보통 얕다. 우리는 표면만 본다. 저 사람은 화를 잘 낸다. 저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다 같은 단순한 분류에 머문다. 이 단계에서 멈추면 우리는 판단의 단계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계속 관찰을 반복한다면 두 번째 단계가 온다. 통찰 인사이트. 여기서 우리는 표면 아래를 보기 시작한다. 저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사실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저 사람이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사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더 중요하게 이 통찰과 함께 우리는 자신에 대한 통찰도 얻는다. 내가 저 사람의 행동에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안에 비슷한 패턴이 있지 않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바꾸고 싶을까? 통찰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통찰은 감정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우리의 몸 전체가 그 이해에 참여한다. 세 번째 단계는 전환이다. 이것은 가장 천천히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 패턴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예전 같은 판단이 자동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판단을 알아차렸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르게 반응할 때마다 뇌는 새로운 신경 회로를 강화한다. 이 반복이 충분히 일어나면 뭔가 바뀐다. 어느 날 누군가의 결점을 보았을 때 자동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자동적으로 관찰을 시작한다. 그것이 얼마나 깊은 변화인지 아는가? 그것은 우리의 기본 반응 패턴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이 과정의 시간성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모든 인간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결론은 이렇다. 초기 변화를 감지하는데 몇 주가 필요하고 의미 있는 습관 변화에는 수개월이 필요하며 깊은 인격적 변화에는 수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미리 정해진 여정이라는 깨달음이다. 우리는 일직선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나선형으로 성장한다. 같은 자리로 돌아오지만 더 높은 수준에서 돌아온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번 누군가의 결점 뒤에 있는 두려움을 알아차렸다면 그 다음에 만나는 다른 사람의 결점에서도 같은 패턴을 볼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빠르게, 더 깊게 본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한다. 이것이 반복적 성찰이다. 매번 같은 주제로 돌아오지만 매번 더 높은 수준에서 이해한다. 여기서 우리는 성숙의 역설에 도달한다.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결점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결점에 대응하는 태도에 있다. 미성숙한 사람은 타인의 결점을 보고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저 사람이 저것을 고쳐야 한다. 내가 도와줘야 한다. 이 생각의 뒤에는 몇 가지 가정이 숨어 있다. 나는 그 사람의 문제를 이해한다. 나는 해결책을 안다. 그 사람은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개입할 권리가 있다. 이 모든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성숙함의 첫 번째 신호다. 성숙한 사람은 타인의 결점을 보고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내가 왜 이것에 이렇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내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내 안에 비슷한 패턴이 있는가? 이 접근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성숙한 사람은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자신이 변할 때 타인도 변한다. 이것은 신비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심리 메커니즘이다. 관계 심리학자 해리언 러너는 이를 시스템적 변화라고 부른다. 한 사람이 관계 시스템 안에서 패턴을 바꾸면 그 전체 시스템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너무 내향적이라고 걱정한다고 하자. 아버지는 아들을 사교 모임에 데려가려 하고 아들에게 더 밝아져야 한다고 말한다. 아들은 더욱 위축된다.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다르게 접근한다면 아버지가 자신의 반응을 살펴본다. 내가 왜 아들의 내향성에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자신의 내향성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이작이 성찰을 통해 아버지가 변한다. 아들의 내향성을 수용하기 시작한다. 아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낸다. 아들의 깊이 있는 생각을 존중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순간 아들도 변한다. 수용받음으로써 아들은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전보다 더 자연스럽게 세상과 연결된다. 아버지가 아들을 강제로 바꾸려는 것을 멈추자 아들이 스스로 변한 것이다. 이것이 성숙한 시선의 힘이다.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것은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도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타인의 강점에만 존중을 느낀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타인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존중을 느낀다. 왜냐하면 타인의 어려움은 그 사람이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 문제와 싸우고 있다는 뜻이다.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시스템은 그 문제에 맞닥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성숙한 사람은 이것을 본다. 그리고 판단 대신 연민을 느낀다. 저 사람도 자신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저 사람도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 시선이 생기는 순간 타인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한다. 더 이상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우월감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공동의식이 생긴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영향력이다. 리더십 연구가들이 발견한 것은 타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아는 사람, 자신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 타인도 자신의 진실을 내보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성숙한 시선의 가장 깊은 의미는 이것이다. 타인의 결점을 보되 그것을 고쳐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본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배운다고 할 때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경험하는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깊은 학습은 다르게 일어난다. 가장 깊은 학습은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특히 우리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도전과 갈등 속에서 일어난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타인의 결점은 우리의 성장 과제를 보여주는 신호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신뢰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다고 하자. 겉으로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말하지만 내면에는 깊은 상처가 있다.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람의 신뢰를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미해결된 갈등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마치 같은 주파수의 라디오 채널이 서로를 찾아내듯이. 따라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타인의 결점 패턴은 우리 자신의 해결해야 할 문제를 드러낸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뀐다. 타인의 결점은 더 이상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배워야 할 교과서가 된다. 어떤 사람이 항상 당신에게 화를 낸다고 하자. 보통의 반응은 저 사람이 문제다다. 하지만 다르게 봐보자. 이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패턴이 있다는 뜻이다. 내가 이 사람을 자극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그 사람의 화를 유발하는 패턴이 있지 않은가? 내가 왜 이 사람을 계속 만나는가? 이 질문들이 주는 학습은 엄청나다.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마치 우리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활성화된다. 즉,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신체적으로도 일부 모방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타인을 관찰할 때 우리는 단순히 외부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준에서는 그들과 함께 그 경험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가 타인의 갈등을 진정으로 관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슷한 갈등을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그것이 배움의 가장 깊은 형태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실천적인 질문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답은 간단하지만 실행하기는 어렵다. 침묵하고 관찰하고 배운다. 이것이 들리기에는 너무 단순한가?
하지만 그 단순함이 바로 그것의 강력함이다. 현대 문화에서 우리는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영향을 미쳐야 한다. 하지만 성숙함의 역설은 이것이다. 우리가 하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난다. 침묵이 갖는 힘을 생각해보자.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자신의 실수를 털어놓는다면 그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은 무엇인가? 즉각적인 조언, 판단, 지적이다. 그 순간 그 사람은 더욱 수축한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침묵으로 그 사람을 맞이한다면, 온전한 주의와 공감으로 그들의 말을 듣는다면, 그 침묵 속에서 그 사람은 자신이 온전히 수용받았다고 느낀다. 그리고 수용받을 때 인간은 스스로를 열어보기 시작한다. 우리가 타인의 결점을 보면서 침묵할 때, 즉 판단을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실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침묵은 나는 너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인이 이 사람은 나를 바꾸려 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을 바꾸기 시작한다. 이것을 역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바꾸려 할 때 그들은 더욱 저항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수용할 때 그들이 자발적으로 변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겸손이 온다. 겸손은 단순히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많은 것이 있다는 깨달음이다. 타인의 결점을 보면서 동시에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다. 내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이것을 극복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 나도 내가 보지 못하는 결점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할 권리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것뿐이다. 이 겸손함 속에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가 수평적이 된다. 더 이상 나는 도와주는 사람, 너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대신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심각한 현실에 마주한다. 타인의 결점을 보는 능력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당신이 타인의 문제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그 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책임은 그 사람을 고쳐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신 책임은 이렇게 이해되어야 한다. 내가 이것을 본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즉, 책임은 나의 내면 반응에 대한 책임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사람의 자기 기만을 명확하게 본다고 하자. 그 순간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첫 번째 선택, 그 자기 기만을 지적한다. 그 사람에게 말한다. 넌 자기 기만하고 있어. 이 선택의 결과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은 방어한다. 더욱 자신의 입장을 강화한다. 당신은 친절로 지적해 주었는데 미움을 받는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당신 자신이 어떻게 되는가이다. 당신이 타인을 판단하고 지적할 때마다 당신의 뇌는 판단의 신경회로를 강화한다. 당신은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 두 번째 선택, 그 자기 기만을 본다. 하지만 침묵한다. 대신 자신에게 묻는다. 내가 왜 이것에 이렇게 반응하는가? 이 선택의 결과는 먼저 당신의 뇌는 새로운 회로를 활성화시킨다. 관찰의 회로, 성찰의 회로. 그리고 두 번째, 타인에 대한 당신의 에너지가 변한다. 당신이 판단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덜 경계한다. 당신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달라진다. 당신과의 상호작용에서 더 많은 진실을 드러낸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때때로 그 사람이 당신의 변화를 보고 자발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아,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을 봐봐야겠다. 이것이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다. 책임은 타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성실하게 다루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통찰이 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신경계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불안은 옆 사람에게 전달된다. 한 사람의 평온함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당신이 타인을 판단하고 있을 때 당신의 신경계는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 당신의 뇌는 위협을 감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상대방은 당신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인 말 없이도 느낀다. 반대로 당신이 진정으로 관찰하고 있을 때 당신의 신경계는 이완 상태에 있다. 당신은 위협을 감지하지 않는다. 당신은 단순히 본다. 그리고 그 차이가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이것이 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한지를 설명한다. 편한 사람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다. 불편한 사람은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성숙해질 때 생기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다. 성숙한 사람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 사람 주변에서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판단받지 않을 것 같은 안전함. 반대로 계속 타인을 판단하는 사람 주변에는 점점 더 적은 사람들이 남는다. 모두가 그 사람을 피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사회적 고립의 메커니즘이다. 그리고 이것이 남의 허물을 보는 마음의 가장 현실적인 결과다. 우리가 타인을 판단할 때 우리는 자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고립시킬수록 우리는 타인을 판단할 이유가 더 늘어난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안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가 타인을 판단 없이 볼 때 우리는 자신을 사회적으로 연결시킨다. 그리고 더 연결될수록 우리는 판단할 필요가 덜해진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장면에 도달한다. 모든 성찰의 과정을 거친 후 사람이 도달하는 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영향력이다. 하지만 이것은 보통 생각하는 영향력과 다르다. 보통의 영향력은 내가 그 사람을 바꾼다는 의미다. 하지만 진정한 영향력은 다르다. 진정한 영향력은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꾸도록 영감을 준다는 뜻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이런 메커니즘을 통한다. 당신이 타인의 결점을 판단 없이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어떤 종류의 차별화된 존재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판단한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관찰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느낀다.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모두가 느낀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올 때 그들은 무언가 다른 것을 경험한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안전함을 느낀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 안전함. 그리고 그 안전함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보기 시작한다.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당신이 명시적으로 어떤 조언도 하지 않았는데도 당신 주변에서 사람들이 변한다. 이것이 진정한 영향력이다. 그리고 이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최종적으로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의미감이다. 우리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느낄 때다. 그리고 이 느낌은 어떤 외부 성공보다 깊다. 부와 명예보다 깊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 본연의 욕구,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욕구가 만족되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성숙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내 삶이 의미 있다.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궁극의 성장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삶에서 실행하기는 어렵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의 자동 시스템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는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빠른 판단을 내리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다. 위험을 감지하고 우월성을 확인하고
불안을 완화하는 이 메커니즘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우리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할 때 우리는 자동으로 이 옛날 패턴으로 돌아간다. 모든 성찰이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판단하기 시작한다. 이것을 재기라고 부른다. 성장 과정에서 성숙한 상태로 돌아갔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미성숙한 상태로 돌아가는 현상.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포기한다. 내가 바뀔 수 없나 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성장의 현실이다. 성장은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이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다, 뒤로 물러났다를 반복한다. 하지만 매번 뒤로 물러날 때마다 우리가 물러나는 지점이 조금씩 높아진다. 마치 계단을 올라가되 때때로 미끄러지지만 매번 미끄러질 때마다 더 높은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것처럼. 그래서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방해물, 자존감의 취약성.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의 약점을 찾아냄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외부 확인에서 떼어내야 한다.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두 번째 방해물, 안주의 유혹. 한번 타인의 결점을 보면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계속 어렵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판단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준다. 우리가 옳다고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반대로 관찰하는 것은 불편하다.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오직 더 많은 질문만 생긴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단기의 만족감을 포기하고 장기의 성장을 택해야 한다. 이것은 성숙의 정의 중 하나다. 지연된 만족감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 방해물, 고립.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고립을 경험한다. 우리가 더 이상 타인의 결점을 판단하고 조언하지 않을 때 일부 사람들은 우리를 답답하다고 느낀다. 너는 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 그 순간 우리는 시험에 직면한다. 원래의 미성숙한 패턴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외로움을 견디면서 계속 성장할 것인가?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고립의 시간을 견디는 사람들 주변에는 결국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다. 자신도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 성숙함의 마지막 차원은 이것이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장 강력하게 말한다. 존재의 방식은 언어다.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누군가의 결점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진다. 이 사람 주변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이 무언의 메시지는 모든 명시적인 말보다 깊게 전달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아 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강력하다는 뜻이다. 우리가 타인을 보고 있을 때 우리의 얼굴은 이완되어 있는가? 우리의 목소리는 평온한가? 우리의 신체는 열려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타인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리더십 연구가들이 발견한 것은 가장 위대한 리더들은 말을 적게 한다는 것이다. 대신 그들은 강력한 존재감을 가진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교육이다. 이것을 내재된 권위라고 부른다. 위치에서 오는 권위가 아니라 존재에서 오는 권위.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타인의 결점을 보면서 동시에 자신을 성찰하는 끝없는 과정을 통해서다. 매번 우리가 판단하려는 충동을 느낄 때 대신 자신에게 묻는다. 내가 왜 이것을 판단하려 하는가? 이 질문을 충분히 오래 반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신경계가 변한다. 우리의 기본 반응 방식이 변한다. 판단이 아니라 관찰이 우리의 기본값이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존재가 변한다.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느끼는 것이 달라진다. 모든 성찰의 끝에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그것은 고립된 개인의 성장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 네트워크 전체에 진하다. 시스템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한 개인의 변화는 그 개인이 속한 전체 시스템을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가 자녀를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기 시작한다고 하자. 그것만으로도 그 가족 전체의 역학이 변한다. 자녀는 덜 수비적이 되고 더 많이 개방한다. 그러면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가 깊어진다. 그러면 가족의 다른 관계들도 영향을 받는다. 이 파급 효과는 거대하다.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것이다. 당신이 타인의 결점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할 때 당신은 단순히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성장시키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역으로 당신이 타인을 판단할 때 당신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소시키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남의 허물을 보는 마음이 가진 무게다. 이 모든 탐구의 끝에서 우리는 한 곳으로 돌아온다. 바로 자신의 내면. 우리가 타인의 결점을 본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경험이다. 우리의 눈은 자동으로 그것을 포착한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다. 우리는 그것으로 타인을 판단할 수 있다. 그것은 쉽다. 빠르다. 즉각적인 만족감을 준다. 혹은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성장을 위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은 어렵다. 느리다. 명확한 보상이 없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두 번째 선택을 반복한다면, 만약 우리가 매번 타인의 결점을 보고 대신 자신에게 돌아서서 질문한다면,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왜 이것에 이렇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내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변한다. 서서히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착실하게. 우리의 판단이 관찰로 바뀐다. 우리의 비판이 연민으로 바뀐다. 우리의 고립이 연결로 바뀐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변할 때 우리 주변의 세계도 변한다. 같은 사람들이,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만 이제 그것들이 다르게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눈이 달라졌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고,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다. 그리고 이 변화가 쌓일 때 우리는 어느 날 깨닫는다. 나는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더 깊고, 더 넓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성장이다. 이것이 우리가 타인의 결점을 보면서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영원한 자산이다. 이제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누군가의 결점을 보았을 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당신은 판단의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 이미 관찰의 여정을 시작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 당신이 타인의 결점에 반응할 때 당신은 자신을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왜냐하면 성장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의 확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 순간 이 질문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당신의 이 여정이 계속되기를, 그리고 당신이 타인을 보면서 동시에 자신을 보는 능력을 통해 점점 더 깊은 자유를 경험하기를.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타인의 결점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본다는 것이 모든 성장의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